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이수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약 10년 뒤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후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행복한 100세에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178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와금융연구포럼의 유근성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학교 졸업하고 36년간 증권업에 종사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는지 사원부터 사장까지 모든 직급을 두루 경험한 정통 증권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금융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100세 시대에 관련된 생애 관리와 자산 관리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강의와 강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제 창립한 한국 액티브 시니어 협회의 이제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와 관련된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머니 콘서트 책은요. 2015년 12월 달에 엄길천 교수와 같이 공동 집필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 겁니다. 이 책의 주요 골자는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100세 시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생애관리와 자산관리 부분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오른쪽에 액티브 시니어 15년의 룰 모델은 15명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6명의 작가들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만든 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재 인생 2막을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세 가지 콘텐츠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상태인가 한국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100세 시대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금융 투자 부분과 또 자산 배분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5시 클럽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은 그 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고요. 또 50은 그 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35시 클럽이 되는데 현재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6개의 국가가 해당되는데 7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잘 성장해 왔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경제 당면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 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평균 1.21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OECD 평균은 1.86명, 일본만 하더라도 1.5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큰 과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또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최근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한 1,345조를 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부채가 부채를 불러오는 아주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빠르면 금년 말쯤에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인구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연령대를 얘기하는데 이 연령대가
인구가 준다는 것은 생산 지수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시장도 감소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점점 성장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현지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가 신용 평가가 역대 가장 높은 AA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는 모두 2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AA 위에서 세 번째 높은 단계입니다. 이 수치는 중국보다 한 단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일본보다는 두 단계가 높은 그런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 국가 신용평가라는 것은 외채 상환 능력을 주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59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59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이 2.4% 감소한 반면에 수입이 8.6% 감소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황형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국가 경상수지는 흑자의 나라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출이 문제인데요. 작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9개월째 계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금년 들어서 수출이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가 늘어나가지고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와 관련된 ICT, 정보통신 부분의 수출 호조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수출의 문제는 전 세계 교역량의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수출 총 규모가 한 4,500억 불 되는데 이 규모가 그동안 6위권에서 두 단계 낮은 8위권으로 추락을 했고 또 1년 전에 비해서 수출 단가가 7%나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수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세계 경제기구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낮춘 데 이어서 국내 경제연구소들도 2.5%, 어디는 2.3%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그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세계 이제 교육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국제금융 위기 때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제 닥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뉴노멀 시대라든가 그다음에 신보험 무역지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교육 물량이 20%나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9개월째 연속 수출이 하락한 것도 이 세계 교육량 감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트럼프 시대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원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한미 FTA를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69억 달러, 한 31조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요. 또 24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일본 노무라 증권사는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이 한 1.5%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혼재 있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좀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9년 후인 2026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31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전환되는 소위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인구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60 플러스 40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 말은 60에 은퇴하고 남은 40년은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전체 48%나 됩니다. 이것은 OECD 평균 4배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64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의 3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 철저한 생애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축복받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빈곤할까요? 그래서 수입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자녀들한테 도움받는 게 30%입니다. 근데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 도움이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사적 연금 수혜율이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67%, 독일은 84%까지 갑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은퇴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왜? 연금 같은 걸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해가지고 축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은퇴하고 나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2014년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100세 시대의 주요 리스크가 뭐냐는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건강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가족관계 문제, 네 번째는 일자리 문제, 다섯 번째는 복지 문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 정책에 많이 반영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초고령 사회의 현상을 몇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교도소는요, 점차 양로원화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본 교도소 수감자 5명 중에 1명인 20%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60세 이상 수감자들이 중대범죄자들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편의점에서 1000엔짜리 도시락을 4번 훔치다 걸리게 되면은 소위 상습절도죄라 해가지고 3년 내지 4년의 징역형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없고 외롭고 또 아프니까 병드니까 교도소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60세 이상 노인의 수감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일본은 매년 3만 2천 명의 고독사가 발생됩니다. 이 고독사 중에 17%는 이름도 모르고 가족관계도 확인이 안 되는 그야말로 고독사인 것이죠. 근데 일본의 고독사는 대체로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고독사를 보게 되면 50대가 무려 29%에 해당되는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버려진 집이 820만 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체 그 집을 6천만 호로 추정하는데 6천만 호의 13.8%인 820만 호가 버려진 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쿄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대도시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외곽에 나가시게 되면은 버려진 집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버려진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버려진 집에 100만 호가 넘어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농어촌이라든가 산간 지역의 폐가들 중심으로 이제 버려진 집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가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배분 문제하고 자산 배분과 그다음에 금융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자산 관리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투자 상품, 금융 투자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저축성 상품에서 투자 상품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특이한 현상은요, 또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해외 금융 상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미국 ETF,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최근 자산관리 형태 중에 많이 변화 중에 하나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형태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플로우의 상대적인 말은 고정 자산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에 자금을 묻어놓으니 매달 얼마씩 현금이 창출되는 그러한 캐시플로우 전략으로 많은 자산 관리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가계의 그 자산 비중을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부동산 비중이 73%입니다. 근데 미국은 30%고 일본은 29%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동산 비중은 전체 재산의 82%나 될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금융상품 비중은 우리는 27%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70%, 일본은 71%로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 비중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예금이나 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으로 45%의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으로 투자 상품으로 한 25%, 나머지 연금 보험의 30%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투자 상품보다는 저축성 상품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던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1975년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저축성 예금 비중이 55%로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저축성 상품이 12%, 그다음에 투자 상품이 54%로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1990년도부터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본도 저축성 상품에서 금융투자 상품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채권 투자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때 나온 용어 중에 NK 트레이더라, 그다음에 와다나베 부인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 중에서 와다나베 부인은 무슨 용어가 하게 되면은 일본의 싼 금리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흥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7 내지 9%의 높은 채권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90년도에 그 와다나베 부인들이 외환 거래 비중이 전체 일본 외환 거래 비중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 패턴을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금융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투자는 영어로 인베스트멘트죠.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없을 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 알고 자신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항상 목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나름대로 투자 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단기에서 크게 승부가 안 납니다. 투자는 장기 투자할수록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개념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는 투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융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산을 분배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상품의 50%를 투자하고요. 나머지 30%는 중위험 상품,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혼합형 펀드 같은 상품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그 적극 투자형, 그러니까 주식형이라든가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 10%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자신 있는 분들은 고위험 상품인 주식이라든가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쪽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그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 투자에는 몇 가지 정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그 기준인데요. 일단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할 때 앞으로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 염려되는 분들은 장기 투자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목 리스크, 이 종목이 오를까 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로 나눠놓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 분산해서 한꺼번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럴 때 고민할 때는 그 자금은 분산 투자, 적립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목 분산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나누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방식은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을 이렇게 각자 나눠서 투자하는 개념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투자 명인들의 기원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은 투자 상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유 자금을 강조합니다. 여유 자금. 단기에 쓸 자금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여유 자금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역발상의 기재인 존 템프터 같은 사람은 주식이 남들이 좋다고 덤벼들 때는 오히려 주식을 파는 시점이고 남들이 비관적으로 주식을 팔려고 덤벼들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발상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쳐다보지 말라 할 정도로 장기 투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 투자의 성패 여부는 여유 자금, 역발상, 장기 투자 이 개념을 참고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 투자는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덮어놓고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클럽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투자 클럽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하고 모여서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돈을 내서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983년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그 레디스 투자 클럽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데요. 이때 그 모두 평균 나이 70세인 여성 16명에서 만든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달 한 달에 25불씩 내서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하고요. 10년간 운용을 해봤는데 무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9.1%가 나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아주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투자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4년부터 제 지인들하고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점심 먹는 모임에 매달 우리가 1인당 10만 원씩 내서 투자 클럽을 해보자 해서 여태 하고 있는데 당초 기대보다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투자는 투자 클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자산관리 성공 전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즐기듯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준비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연습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주 즐길 수 있고 재산을 잘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 자산관리의 금융 투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맞춰 자산관리 전략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눈을 크게 뜨고 금융 트렌드에 맞춰 똑똑한 자산관리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